안녕하세요. 다원에서 국어 내신하고 그다음에 수능 수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윤성원이라고 합니다. 어제 이제 드디어 수능을 치렀죠. 지금 아직은 우리 아이는 조금 더 시간이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혹은 이미 치러서 이 어제의 시간이 얼마나 악몽 같은 시간인지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지금 마음에 상처를 안고 또 와 계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어제 국어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현재 예상되는 표준 점수가 100점 기준으로 언어와 매체는 149, 그리고 화법과 작문은 145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난이도라고 한다면 역대 가장 높았던 표점이 150이었거든요. 그래서 149면 거의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수능에 필적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 가지 또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우리 아이가 수능을 치를 때는 이 수능의 형태가 좀 변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난이도는 또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아마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되는 그 시점에 가서 이 수능의 유형이 어떻게 변화를 맞이하게 됐는지, 그리고 이 수능을 그러면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잘 보기 위해서, 그러면 또 내신은 내려놔야 되는지 계속 올려놔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이고 이게 선이 이게 다 날라갔네요. 자, 일단 그 프린트로 봐주시면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어, 올해 이제 올해하고 이제 내년까지 치러지는 수능이죠. 이제 그 수능하고 이제 달라지는 형태는 현재는 이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언어와 매체, 그러니까 문법이죠. 문법하고 매체, 그리고 화법과 작문이 현재 11문항이고, 독서가 17문항, 그리고 문학이 17문항이 이렇게 이제 현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형태에서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치르는 시점에 가게 되면 화법과 언어가 10문항, 독서와 작문이 20문항, 그리고 이제 문학이 15문항이 될 거예요. 그럼 좀 뭔가 생소한 조금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죠. 일단은 언어라는 거는 이제 문법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화법하고 언어를 어떻게 엮게 될까? 그리고 독서라는 건 비문학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 독서하고 작문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될까? 지금 올해 예비 문항이 나왔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직 미처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현재 예비 문항을 분석한 상황으로 보면은 화법과 언어가 접목되는 건 현재 언어와 매체처럼 언어 부분이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7번부터 10번 문항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럼 7번부터 10번이면 4문항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 언어 비중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1번에서 3번까지 화법 지문에 언어가 같이 접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매체라는 현재 이제 시행되고 있는 수능의 유형을 보면 36번부터 5문항이 아니 36번이 아니 35번부터 5문항이 이제 그 언어 문법이고, 그리고 매체라고 하는 부분에 매체 영역 안에 문법이 한 문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말하면 현재 문법이 6문항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아이들이 바뀌는 형태의 시험에서도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 문법의 비중은 대략 한 6문항 정도 화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따지면요. 그렇게 구성이 될 것 같고요. 그럼 화법은 어떻게 지금 유형이 계속 유지되는가? 화법은 현재 그 1, 2학년들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 학력평가 모의고사에 보면 앞에 1번부터 15번 안에서 맨 앞부분 1번부터 5번 문항이 화법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항 형태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시험 볼 때는 1번부터 5번까지 화법 유형에다가 이제 문법이 조금 더 문항이 늘어나거나 문법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청 모의고사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서와 작문인데, 독서와 작문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이제 독서론이라고 하는 앞에 짧은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3문항짜리 지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뒤에 복합 지문을 비롯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독서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지문이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독서론이 빠지게 됩니다. 독서론이 빠지면 지문 개수가 주니까 아이들이 독해할 때 좀 더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독서론이 사실 가장 만만한 지문이었어요.
근데 그 지문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저는 독서의 난이도 자체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요번에 예비문항에서도 지문이 전체적으로 조금 짧게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지문이 짧으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독서는. 그래서 꼭 긴 지문이라고 해서 더 어렵고 짧은 지문은 쉬워지고 이런 예측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독서도 현재랑 독서론을 제외하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된다. 독서 지문 3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문이 현재 그 교육청 모의고사 기준 6번부터 10번까지가 이제 장문입니다. 근데 그 6번부터 10번 문항이 형태를 약간 바꿔서 독서하고 접목이 되어 있는 그런 문항과 그다음에 따로 장문만 따로 나오는 문항은 3문항으로 줄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독서의 비중이 결과적으로는 커진 거죠. 그래서 독서론이라는 부담이 없는 파트가 줄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독서의 비중이 커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독해 속도가 조금 느린 친구들이나 독해력이 현재까지는 아직 훈련이 잘 되지 않은 친구들은 빨리 대비를 해야지 3학년 때 이 바뀌는 유형이 좀 익숙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문항이 그 문항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자면 문학이 전체 17문항에서 15문항으로 줄었습니다. 이 문학이 준 것이 반가운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문학이 줄어서 좀 고민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수능에서는 어쨌든 올해 수능도 지금 여러 가지 매체에서 나오는 분석을 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문학이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국어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조건 비문학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149점이라는 표점이 만점 기준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독서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학 비중이 줄면 아무래도 독서의 부분이 더 커지니까 아이들한테 더 힘든 수능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 문법 부분 같은 경우는 중요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법의 이 문항수도 전체적으로 늘어난 추세가 되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문법만 따지면 문항수는 준 거지만 문법의 중요성이 너무나 커졌고요.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선택을 할 수가 없죠. 문법이 무조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 전체 10위권 안에서 문법 난이도가 2문항이나 최상위 오답률에 2문항이나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법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화법 지문에 이제 언어 문법 관련 지문이 등장해서 지금 같은 지문형 문항이 좀 등장하게 될 것 같고 화법은 현재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화법에서 큰 변화를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화법은 수능의 유형과 경향이 많이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 바뀌지 않고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뭐 토론하는 내용이 나온다든가 아이들이 회의하는 가상의 상황이 나온다든가 이 유형이 뭐 10년 넘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도리어 저는 화법 문항만 따지면 문항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화법은 좀 더 간단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서 단일 부분에 준 그 문항은 줄었지만 장문과 병합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독서의 영역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독해력 강화 필요성이 아주 절실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3학년 때 그냥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아이들이 좀 힘들 수 있어요. 독해력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이제 문법이 약한 친구, 문학이 약한 친구, 그리고 독해가 약한 친구, 때로는 다 약한 친구가 있죠. 그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문법이 약한 친구는 고치기 쉽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문법을 못하는 경우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좀 충격받으실 수 있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으로. 성실하면 문법을 못할 수가 없어요. 소위 자기가 말하는 국어감이 없다는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친구 중에 외국에 오래 살다 와서 정말 이 어휘의 뉘앙스를 잘 모르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도 학교 내신이 문법일 땐 1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열심히 하면 그만큼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아무리 문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요. 올해 문법의 난이도가 높았다는 이야기가 많지만 전체 중에 그러니까 5문항 중에 3문항은 1학년 공통국어 범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문법은 단시간에 극복이 가능해요. 자, 그러면 문학은 어떠냐? 보통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아이들이 많이 겪고 있는 취약점이 문학에서 선지 파악을 잘 못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물어봤는데 우리말로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이제 선지의 길이가 길어지고 선지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보통 이 5개 선택지 중에 꼭 2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2개를 갖고 열심히 고민하죠. 그리고 고민할 때 항상 넣는 문제. if, 나라면을 그렇게 넣어요. 그래서 본인을 이입해서 갑자기 거기서 주관이 확 개입하는 순간 오답이 확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도 개선 가능합니다. 어떻게 개선이 가능하냐면 물론 아까 문법보다는 시간이 걸려요. 문법은 정말 독한 마음을 먹으면 한 달만 해도 충분히 잡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는 개념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개념어를 어디서 그냥 달달달달 외우기는 했는데 실제로 지문에서 찾으라고 할 때는 정확한 이 범위라고 하죠. 아,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뭐 시상 전개란 말이 나왔을 때, 시상의 어떤 전환이란 말이 나왔을 때 어떤 단어를 찾아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가 전환의 범위다. 이거를 정확하게 몰라요. 대부분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갖고 있어요. 전환이라는 건 일상에서 약간 바뀌는 거? 아, 맞아. 내가 일상에서 뭘 바꾸면 전환이라고 하지. 그러면 요 정도도 전환이고 요 정도도 전환이고 아이들마다 전환의 기준이 다 다른 거죠. 그런데 그 전환의 기준을 수능 기준으로 맞출 때까지는 여러 번의 이 지문, 여러 개의 지문들을 가지고 여러 문항들을 가지고 케이스 실험을 해야 돼요. 대신 이것도 일종의 수능에 나오는 개념어나 선택지들이 약간 문제은행의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은행에 나오는 선택지들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이면 고칠 수 있어요. 물론 이거의 전제는 본인의 성실함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독해력. 제가 독서가 가장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독해력은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빨리 저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영양제 같은 게 확 있어가지고 그냥 확 한 번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독해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는 보통 어른들이 봤을 땐 그렇잖아요. 비문학 지문은 다 그냥 설명문이에요. 그러면 아, 글을 빨리 읽고 혹은 내 아이가 읽는 것보다 계속해서 훈련을 하면 A라는 지문도 B라는 지문도 C라는 지문도 빨리 읽을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아이들마다 사실은 취약한 부분이 달라요. 속도가 늦어지는, 그러니까 독해 속도가 늦어지는 원인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친구는 영역별로 늦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뭐 과학만 늦어요. 아니면 철학만 늦어요. 아니면 경제만 늦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아예 단락이 한 단락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2번째 단락을 넘어가는 순간 1번째 단락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지문 구성이 4단락, 짧은 경우에 한 4단락 정도 되어 있는데 4단락 정도 되어 있으면 4번째 단락쯤 왔을 때는 이미 위에 정보는 없어요. 그러면 다 읽고 나서 이제 문제로 갔죠. 근데 기억이 안 나잖아요. 자, 그럼 이제부터 수분 그림 찾기를 합니다. 이제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죠. 가서 서로 대조를 해요. 양쪽에 같은 거 있었던 거 없었던 게 뭐였지? 근데 이 방식이 1학년 때, 2학년 때까지는 먹힐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중간중간 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험에서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문의 정보량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문의 정보량이 많아지는 3학년 시험, 특히 요번 시험처럼 지문의 정보량이 많을 뿐 아니라 앞부분과 뒷부분을 서로 접목해서 연계해서 사고해야 되는 이런 문항들에서는 아이들이 부분 정보만 갖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독해는 너희들의 몫이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책임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이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는데 반복하고 훈련하는 건 너희들의 몫이고 그거를 계속 지속해야지만 독해력이 향상이 됩니다. 보통 아이들이 3학년 때 뭐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듣고 막 깨달음을 얻어요. 막 이런 감탄들을 막 하죠. 앞에서 선생님이 말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감탄사만 끊임없이 내뱉다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은 선생님이 여기서 지문에 정말 100% 가장 전형적인 예를 설명해 주시는 경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사기를 치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지문들은 유사함은 있지만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점을 극복하려면 결국은 본인들이 많은 이 지문들을 갖고 계속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단시간에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사실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를 이게 내신 기간이 아닐 때죠. 겨울방학 같은 때 일주일에 많이도 지금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3개. 지문, 이 시험지가 3개가 아니고요. 지문 3개. 지문 3개를 아이들이 달락달락 읽고 옆에다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도 되고요. 정리 안 해도 됩니다. 이 아이들이 쓰라고 하면 안 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쭉 읽은 다음에 문제 풀지 말고
눈을 딱 감고 앞에서부터 자기가 다시 리마인드를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 무슨 내용 있었어?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이 얘기 했네. 근데 세 번째 단락에서 다른 얘기하네. 그러더니 네 번째 단락에 이런 결론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머릿속을 한번 이렇게 복기해보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걸 계속 훈련했을 때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독해 속도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문학인데, 사실은 이 문학 때문에 제가 좀 약간 달라지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문학의 문항수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보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 문학의 보기는 전형적으로 문학에 해당하는 보기예요. 그러니까 문학 외의 어떤 영역과 연결되지 않은 보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주 친절한 보기 같은 경우에는 보기에서 이 작품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제가 아이들한테 모의고사 풀 때 많이 푸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지문 보기 전에 보기를 먼저 봐 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문은 읽다 보면은 자기가 빨리 읽다 보면 놓친 정보가 있을 수 있지만 보기는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이 배경 지식을 갖고 풀면 훨씬 이 지문이 잘 읽히거든요. 근데 지금 바뀐 유형에서는 문학의 보기를 비문학을 쓰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경향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내신에서 많이 쓰시는 경향이에요. 내신 특히 이제 뭐 휘문이나 아니면 뭐 중동을 비롯한 몇 학교에서 이런 보기를 더 많이 쓰시기는 하는데 어쨌든 내신을 하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런 식의 보기를 많이 쓰십니다. 근데 이 보기 유형이 요번에 예비 문항 이 시험지에 나왔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는 문학이 문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융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유형으로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냐, 문법하고 독서의 영역이 강해졌습니다. 독서라는 건 보기까지 포함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능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 문법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문법에 대한 어떤 단순 암기로는 안 돼요. 이 단순 암기 문법 학습의 단점이 뭐냐면 하고 또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반복은 하는데 항상 실수는 나와요. 물론 본인은 실수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완전히 그 문법의 원리가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암기로 학습한 거기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항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문법에 대한 비중을 조금 아이들의 학습 비중을 높여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지금 현재 문법 비중을 높이고 있는 내신을 하고 계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동 같은 경우가 문법 비중을 계속 같이 많이 가져가시거든요. 저는 이게 수능을 놓고 보자면 굉장히 좋은 좀 내신 유형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학, 비문학 지문 및 선지 분석력 향상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학의 어쨌든 선지를 해석하는 훈련이 좀 지속적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개념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필요하고요. 개념어를 실제 여러 지문에서 자기가 수능의 기준에 맞추어서 답지를 찾아내고 답지의 오류를 분석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오답 분석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많이 풀면 그냥 틀렸던 걸 다음 시험에 또 틀리고 그 다음에 또 틀리고 계속 이걸 반복해서 틀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너무 하기 싫어할 수도 아닙니다. 사실 무조건 싫어합니다. 오답 분석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숙제 중에. 그래서 오답 분석을 하는 게 너무 싫긴 하지만 그래도 오답 분석에 푸는 것보다는 분석에 더 집중을 좀 두고 학습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지금 기존의 수능과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것이 영역을 초월하는 거거든요. 보기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영역 초월하는 부분에 있어서 융합적 사고나 논리적 추론, 도대체 어떻게 키울지 알 수 없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좀 이런 식의 문항들을 많이 가지고 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걸 내신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신하고 수능은 굉장히 다른데 내신하고 수능을 같이 갖춰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내신 때문에 아이들이 보통 이제 2학년쯤 올라가면 내신을 내려놓는다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본인이 내려놓는다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올렸다 내렸다를 본인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도피하고 싶은 거죠.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막 어디서 이제 본인이 이걸 내려놔야 되는 명분이 되는 근거를 많이 갖고 옵니다. 어디서 봤는데 이거 갖고는 뭐가 안 된대요. 이거는 제가 갈 수 있는 대학으로 못 간대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예비문항을 쭉 풀고 분석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좀 더 수능이 내신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문법의 비중이 늘어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영역을 초월해서 비문학 보기가 문학에 같이 섞여 들어간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의 이 내신을 보자면 이제 1학년 때가 지금 공통과학 1, 2가 이제 나와 있고 보통 선택 과목이 이 일반 세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세 과목인데 대부분 학교들이 2학년 때 선택하시는 것이 이제 문학하고 그다음에 화법과 언어 요걸 많이 선택하세요. 물론 학교에 따라서 독서를 선택하시는 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이 화법과 언어하고 독서와 작문을 2학년 2학기 때 선택하느냐 3학년 1학기 때 선택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조금 갈리기는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세 과목이 이제 필수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화법하고 작문은 제가 봤을 때 내신에서 그렇게 비중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건 대부분 수행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여요. 수행으로 대체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시험에서는 아마 언어, 독서, 문학이 주류를 이룰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언어, 독서, 문학 뭐죠? 수능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독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강남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를 내신을 했었습니다. 제가 올해 이제 다원에 수업하기 전까지는 원래 팀 수업을 그 조미선 국어학원이라는 학원에서 이제 팀 수업을 했던 그 선생님이어서 아이들 내신을 안 다룬 학교가 없어요. 근데 그 학교들 대부분이 독서를 어떻게 범위를 책정하시냐면 다 기출로 책정하십니다. 문학 같은 경우도 교과 플러스 기출을 많이 쓰세요. 그러면 결국은 내신하고 수능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내가 내신을 비중을 줄지 아니면 정시에 비중을 줄지 어차피 또 지금 바뀌는 이 유형에서는 내신을 버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신을 쭉 가져가는 것이 수능에도 보탬이 되는 이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수능 국어하고 이제 내신 국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문법, 독서, 문학이 다 동일하게 중요하게 이 취급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학교 내신 출제도 강남 지역은 대부분 수능 경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기 유형을 많이 쓰시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수능에 필요한 국어 능력하고 내신에 필요한 국어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아이들이 내신을 내려놓고 가벼워지려고 하거든요, 몸이. 그래서 그거를 내려놓을 수 없음을 내려놓을 일종의 그냥 숙명임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긴 하는데 자 그러면 수능 국어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2학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신유형 수능 국어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기존의 수능하고 제가 봤을 때 한 80% 정도는 그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문제들 간의 비중이 조금씩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선행학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문 및 선지 분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기가 이제 기존의 문학이면 문학만 다루는 게 아니라 뭐 사회라든가 아니면 뭐 과학이라든가 기술 이런 여러 부분하고 접목이 되거든요. 접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지문에 대한 선지 분석 이런 것들을 미리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독해력보다는 문법하고 아니면 뭐 그 선지 분석이 상대적으로 조금 빨리 개선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은 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선행해 두지 않으면 3학년이 너무 바쁜 학년입니다. 3학년이 너무 바빠요. 과탐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3학년 때 국어 못 올리는 건 아닙니다. 올릴 수는 있지만 그러려면 다른 과목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 줘야지 국어에 올인을 할 때 올리는 게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아이들이 해서 3학년 때 많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내신하고 수능을 예전에 팀 수업을 할 때도 계속 지속을 해왔고 또 올해도 제가 3학년 또 내신하고 수능을 다 수업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 아이들은 다 잘 본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국어가 자기 욕심껏 나오지 않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뭐 대부분 다 1등급이 나오긴 해서 요번에 엄매가 지금 1컷이 85를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표점에서는 좀 유리한 면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내년에 그러면 수능은 뭐 쉬워지고 그 다음에 다시 어려워지고 막 이런 예측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예측은 무의미합니다. 제가 가장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찍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능의 난이도 예측하는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다른 학원 선생님들께서 가끔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위로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 위로용이지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EBS 연계는 예측할 수 있죠. EBS 연계가 50%가 넘었기 때문에 그런 예측은 가능하지만 뭐 수능의 난이도나 이런 걸 예측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일단은 지금부터 그냥 미리미리 모든 난이도에 대비해서 준비해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수업을 또 제가 준비하기 위해서 제 교재들은 대부분 EBS
5개년 정도의 EBS 교재와 그다음에 기출이나 모의고사에 기반한 자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매 시간 이제 복습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수업의 이해도를 확인을 하는데, 요걸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업에 대한 집중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이제 수업한 내용을 제대로 잘 기억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집중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복습 테스트를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매 시간마다 이제 고난이도 모의고사 과제를 줄 텐데, 이 부분을 요즘은 앱이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뭘 이렇게 탁 찍으면 이게 어디서 나온 문제인지 아무리 선생님이 편집을 귀신같이 해도 좌르륵 나오더라고요. 제가 심지어 아이들이 그 앱을 쓴다는 걸 알고 그 문제 선택지를 좀 바꿨습니다. 일부러 살짝 바꿨더니 한 해가 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선지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이제는 이 선지와 가장 유사한 문제라고까지 나온대요. 앱에. 예전엔 그래도 동일한 문제여야지 검색이 됐었는데, 이제는 가장 유사도가 높은 것까지 뽑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숙제한 상태를 물론 신뢰하지만, 기본적으로 신뢰하지만 인성에 대한 의심은 아니고요. 학습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저기 치다 보면 숙제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습 테스트 비중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테스트의 결과로 아이들이 학습 이해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복습 테스트 이거 내신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의 유형을 많이 쓴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보기 유형을 많이 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신유형은 보기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 보기 문항의 난이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훈련을 하고,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제 그 내신에서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 때 제가 자체 제작했던 문항들인데, 저는 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 유형 문항으로 테스트를 많이 봅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 그 수업을 할 이제 예비 고이, 이게 수능반입니다. 수능반 수업이긴 한데, 수능반이라고 하더라도 내신을 내려놓을 수는 없고, 또 대부분의 내신을 보시는 학교들이 외부 지문을 지금 많이 쓰시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겨울방학 때는 학생들이 2, 3월에 그 문학을 내신으로 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시즌 1에는 EBS 및 5개년 기출에 나와 있는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문학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건 정말 철저하게 분석하는, 그러니까 선지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기출 가능성 있는 주요 작가의 작품들을 보는 수업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문법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법을 2학년 과정에 넣는 학교도 있고 교과목에 넣지 않으신 학교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들이 부분적으로 독서를 하면서 문법을 같이 내신 범위로 많이 넣으세요. 그래서 선행을 한번 해두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것 문법도 반복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학과 문법을 이제 같이 병행한 수업을 하게 되는데, 비중은 문법 비중보다는 문학 비중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8대2에서 뭐 7대3 정도가 되는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즌2가 이제 3월에 4회차 정도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교과서 중심 문학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이제 출판사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새로 개정된 교과서 같은 경우는 문학 교과서에 겹치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서 아이들이 내신하고 괴리되지 않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즌 3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인데, 독서를 아직은 그래도 5월이니까 1학기인데 독서 너무 빨리 준비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요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답률 10위 안에 제가 언어가 2문항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문법이. 나머지 8문항은 다 비문학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난이도가 비문학에서 높기 때문에 독해 훈련이 좀 미리 많이 선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 이제 독서 2, 그 두 번째 이제 독서가 진행이 되고요. 이때는 겨울방학에 했던 문법이 아마 흔적만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시 이제 리마인드를 하면서 실제 기출문항을 갖고 심화하는 문법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문학할 때는 너무 독서가 안 돼 있고 독서할 때는 문학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수업은 이 상태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고르게 밸런스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학습한 것을. 그래서 모의고사 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문학할 때도 독서를 함께, 독서할 때도 문학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제 요번 첫 번째 그 시즌 1 겨울방학 특강 일정인데요. 처음에 이제 현대시 소설부터 시작을 해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고전시가 비중을 좀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 내신에서 그 문학에서 아무래도 가장 난이도가 높을 것이 이 고전 파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외부 지문을 쓰셔도 고전시가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비중을 높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진행 순서는 그 프린트 자료를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이제 개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개강을 하면 아이들 불평이 많아요. 어떻게 1월 1일부터 수업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저희 어머니 모친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 남들이 공부 안 하는 1월 1일부터 너는 공부를 하니 얼마나 더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셨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말하면 아이들이 치를 떨기는 하는데, 이제 2학년이 전 3학년이란 마인드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2학년 아이들 내신 수업할 때도 그런 협박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지금 당장 겨울방학 들어가는 이 2학년, 3학년 겨울방학 들어가는 시점부터 과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 많은 걸 준비하다 보면은 국어를 그렇게 여유롭게 상대적으로, 물론 어느 시간도 여유롭지는 않겠지만 상대적으로 내가 그래도 국어에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열심히 수업을 해서 3학년을 좀 편안하고 무난히 보내기 위해서 제가 1월 1일을 개강 날짜로 잡았습니다. 요번에 이제 그 수능을 아마 본 뭐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이제 지인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번 시험을 보면서 또 한 번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어제 통화했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과탐을 좀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요번에 이제 생명이 많이 어려웠어서. 근데 이 친구가 과탐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시험이라는 게 원래 단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보는 거다 보니까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사실 못 봤다고 해도 원래 잘하는 친구니까 점수는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실력을 떠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표점. 그죠? 그러니까 표점이다 100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에 또 내가 뭐 열심히 한 거랑 결과랑 상관없이 또 유불리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요번에도 국어랑 수학을 얼마만큼 탄탄하게 해놨느냐에 따라서 이 자기가 뒤에 까먹은 점수, 특히나 요번에 이제 영어 영역도 그 1등급이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내가 뭔가 실수를 했거나 내가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한 부분을 국어나 수학이 받쳐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행히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탐구가 합산으로 1.5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국어가 한 문제를 틀렸어요. 표점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커버해 주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국어를 무조건 해야 된다, 뭐 국어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기본기가 국어 수학에서 가져야지 다른 부분에서 조금 흔들리더라도 아이들이 수능에서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형이 바뀌는 첫 해인 거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걱정이 되고. 그리고 예비문항 같은 경우를 보면서 좀 분석을 해보긴 하지만 사실 예전에 수능 유형 바뀔 때 예비문항 나왔던 거랑 실제 수능이랑 지금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문제의 뭐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또 바뀔 경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기본에 충실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코 아무리 수능의 유형이 변해도 변하지 않을 딱 두 가지는 선지 분석력과 그다음에 독해력입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수능이 어떤 형태로 변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한결같은 점수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 겨울을 좀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어머님들께서도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